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박미희 부원장입니다. 오늘 100점 맞은 그 애는 얼마나 공부할까 설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샌드위치나 김밥 선택하신 거 편하게 드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요. 이제 거의 중학생들 시험이 끝난 것 같아요. 어제 순회중 시험 받고 내정중이랑 샛별중도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근처 이제 학교들은 서현 뭐 이런 데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애들이랑 같이 시험 기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 집에는 시험 기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보낼까? 애가 스카 간다고 하고 공부하러 갔는데 약간 친구랑 놀러 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막 시험 기간이라고 짜증도 내고 막 열심히 하는데 이게 우리 애만 이런 건지, 그리고 시험 점수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떻게 공부해서 저 정도 점수를 나오고 하는 거를 이제 어머님들은 각각 자기 아이만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본 경험으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시험 기간에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별로 시험 기간에 학습 공부량, 그리고 학습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의 공부 방법, 학습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험 기간에 아이들은요, 보통 이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공부를 하진 않고요. 마음의 부채감을 갖기 시작하죠. 이제 시험 기간 한 달 남았으니까 곧 있으면 시험 공부 시작해야겠네 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좀 공부 습관이 잡힌 뭐 중3 시험을 몇 번 치러봐서 습관이 잡힌 아이들은 시험 계획을 좀 짜기 시작해요.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뭐 과목별로 사회는 이렇게, 국어는 이렇게, 뭐 영어는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건 아주 일부의 아이들이에요. 일부 아이들이 이제 공부량이 이만큼 되니까 내가 주별로 이만큼 해야겠다라는 걸 잡는 아주 소수의 아이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를 하긴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 이제 저희 반 아이도 공부를 해야 해서 오늘 학원 끝나고 스카를 간대요. 그래서 스카 가서 오늘 뭐 공부할 거야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가져왔대요. 그럼 뭘 할 거야 하면은 그냥 공부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감을 못 잡더라고요. 특히 중2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본 경험이 없으니까, 특히 수학이나 영어는 그래도 학원을 다니잖아요. 학원에서 문제를 계속 풀었고 뭐 기출문제도 풀어봤는데 사회 이런 거는 특히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냥 교과서를 읽긴 했는데 뭐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하고 암기를 어떻게 하고 어떤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지에 대한 감을 전혀 못 잡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좀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중학교 때 계획을 잡는 거는 도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계획을 세울 때 저는 뭐 수학은 사실 학원에서 시키는 숙제만 제대로 해와도 충분하지만 뭐 과학 같은 경우는 너네 시험 범위가 이 정도면 뭐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서 해라, 이런 거는 같이 짜는 경우도, 도움을 요청하면 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국어 영어는 제가 뭐 본 지가 오래됐고 저 때랑 또 요즘 내신이랑은 달라가지고 그건 이제 선생님이랑 상의해봐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 시간부터 애들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좀 시험을 잘 봐야지 막 의욕을 갖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부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이때는 어떤 시기죠? 저희 이번 시험 기간만 되돌아봐도 이때는 수행평가가 쏟아지는 시기예요. 그렇죠? 한 2주 전 이때쯤부터 과목별로 수행평가 뭐 보고서를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영어 뭐 수행평가, 그래서 하루에 수행평가 3개씩 보고 몇 개씩 보고 수행평가가 쏟아져가지고 애들이 하고 나서 이제 막 그날따라 유독 막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으면은 전날 수행평가 하느라 밤새고 오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평가 시즌이라 또 공부 시간을 살짝 놓치게 되는데, 수행평가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저희가 100점 만점이면 수학이 지필고사가 중간 기말이 각각 25점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수행도 2번 정도 보는데 20점씩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특히 이제 가까운 순회내정 샛별중학교는 수행평가 준비를 좀 빡세게 준비시키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작년에 수행평가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수행평가에서 잘하는 애들도 20점 만점에 막 4점 깎여오고 6점 깎여오고 이런 거예요. 근데 4점, 6점이면 전체 100점에서, 그러니까 4점, 6점이면 이번 중간고사로 봤을 때 중간고사는 25점이니까 그러면 한 시험에서 80점, 60점 맞은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올해부터는 좀 제가 주도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수행평가를 보면 보통 학교에서 공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겠다. 1번, 2번, 3번 해서 가이드가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카톡으로 선생님 공지 나왔어요 하고 보내주면 바로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모의 문제, 모의 시험 만들어서 시험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괴롭히고 있는데 선생님들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수행평가 준비시키고, 근데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학교면은 대응이 쉬운데 가끔 그냥 교과서 뭐 10페이지부터 50 몇 페이지 그리고 그냥 그 범위에서 낸다 라고만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 학교마다 학년마다 선생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는 대응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러면 기본기, 수학에 대한 기본기 자체를 높여야 되니까 그거를 또 열심히 훈련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도 비슷한데 좀 다행인 거는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는 점수를 그래도 주기 위한 장치거든요. 그래서 변별은 학교 시험으로 지필고사로 하고 중학교는 수행에서도 꽤 빡세게 깎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순회중이 그랬고 올해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주시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중학교 시험에서는 깎는 수행이 있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수행도 비슷하게 한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도 시험 기간 전에 한 2, 3주 전에 수행평가가 막 쏟아지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시험 기간을 겪어봐야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좀 면역이 된 거죠. 그게 익숙해졌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수행평가 시즌을 좀 빡세게 겪은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오히려 수월하다고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옛날에 막 내정 이런 데는 수행평가가 되게 수학은 뭐 무난했지만 다른 과목들은 막 양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오히려 막 그러니까 좀 빡센 학교, 뭐 낙중대 아니면 외대부고 이런 데 가도 심지어 중학교 때보다 수행평가는 훨씬 더 준비가 수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행평가에 대한 준비 자세를 연습하는 것도 중학교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때쯤에는 수행평가를 많이 하는 시즌인데 그러다가 이제 5일이 남았어요. 시험이 5일 남으면 이때 수학학원에서는 애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갑자기 평균을 막 계산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국어는 그래도 한국인이니까 뭐 한 100점, 막 90점 맞고 사회도 열심히 하면은 맞을 수 있대요. 90점 이상. 그리고 영어도 그래도 해온 게 있으니까 영어는 다들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 하는데 그러면 내가 엄마랑 내기를 이번에 평균 95 이상 맞기로 했으니까 그럼 수학에서 내가 몇 점까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평균 문제 있잖아요. 평균 문제를 중1 땐 그렇게 못하다가 이제 한번 시험을 겪고 나면 평균 문제를 다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을 계산하고 또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이제 5일 남았을 때 지금 수학을 하면 해서 안 된다. 지금 수학을 해서 크게 변화가 없으니 차라리 이 노력을 사회에 들어가지고 사회는 지금 하면 30점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즌이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 기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상위권은 어떤지 상위권 애들은 정말 공부를 얼만큼 하고 중위권 애들은 어떻게 보내고 하위권은 어떤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상위권 아이들은 그러면 뭐 소위 말하는 심화서죠. 블랙라벨, 뭐 A급, 최상위 수학, TOT, 뭐 심화서 종류는 엄청 많아요. 이런 거를 정말 다 푸는 건가? 다 풀어야만 하는 건가? 라는 저 애는 저거 진짜 다 풀어가지고 100점 맞은 건가? 라는 의문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꽤 오랫동안 많은 아이들을 봤고 진짜 상위권 아이들은 보통 시험 기간을 어떻게 보내냐면 상위권 아이들은 이제 예를 들어 이번에 5월 초, 4월 말에 중간고사가 있었죠. 그러면 3월 달까지는 선행학습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뭐 범위가 뭐 수상이 됐든 수원이 됐든 수투가 됐든 미적이 됐든 선행학습을 하다가 이제 한 달 전쯤 4월 초, 3월 말부터 기출을 한번 풀려보거든요. 근데
분당에서, 그러니까 까다로운 학교 말고 그냥 보통 무난한 난이도의 기출을 풀렸을 때 처음 풀었을 때 사실 두세 개 틀려요. 상위권 애들은. 그냥 두세 개 틀리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제 숙제로 그냥 선행 수업 시간에 하고 숙제로 현행에 센시 이제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센시를 숙제로 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서 한 센시 한 20문제 정도 있다. 그러면 한 두세 문제 정도 틀리고 스스로 오답도 할 수 있고 한 문제 정도는 모르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보고 이제 초반을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워크북이 나오잖아요. 워크북을 해요. 근데 워크북이 꽤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항상 고민이 워크북이 상위권 애들한테는 도움이 이제 되는데 중위권 애들한테 살짝 어렵나 싶기도 해가지고 근데 워크북이 앞에서 나온 A급, 뭐 센시,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들도 워크북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워크북만 제대로 해도 시험 공부가 잘 꽤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이제 그냥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면 워크북을 이제 한 달 전쯤부터 시작을 해서 하면 한 2주 정도면 다 풀고 거기가 저희가 틀린 문제만 오답 모음으로 다시 프린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답 모음을 이제 한번 다시 풀어요. 그러해도 2주 정도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뭐 블랙라벨 아니면 뭐 최상위 아니면 A급 이런 거를 돌죠. 그래서 공부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오답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심화서들을 뭐 다 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정도 블랙라벨 하나만 정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꼭 해야 상위권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상위권 아이들은 이걸 하는데 에너지가 좀 덜 들어요. 이걸 해도 틀린 문제가 내가 10개 중에 한 3개 틀려요. 그럼 그 저랑 오답하면 그냥 한 단원 바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더 붙어서 많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상위권은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 전교 1등 찍어본 애들 아니면 이제 1등급 계속 무난하게 나오는 아이들 기준이라서 막 이게 아니라고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상위권은 아주 소수의 아이들이고 그래서 근데 그런 애들은 이렇게 공부한 애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상위권 아이들은 이런데 근데 이번 시험을 치렀잖아요. 근데 시험을 치렀을 때 기출 점수보다 점수가 안 나왔을 수 있어요. 이번 시험에. 그 경우가 제일 첫 번째는 아직은 시험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중2라면 첫 시험이었겠고 중3이어도 이제 시험이 좀 쉬웠다가 이번에 갑자기 어려워졌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그래도 한 4번밖에 안 본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면 시간 분배에서 원래 뭐 잘 하다가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내가 이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나올 듯 말 듯 해가지고 얘를 잡고 있느라고 시간 분배 실패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좀 생소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막 잡고 있다가 안 돼서 다음 거 넘어갔는데 다음 거는 많이 보던 앤데 분명히 풀었는데 답이 보기에 없어서 이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점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 경험이 아직 부족해서 그렇죠. 잘 보면 좋았겠지만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조금 이런 걸 그래도 고등학교 때 본 시험에서 내신에서 겪으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겪어보는 게 그리고 앞서 말한 뭐 시험 시간 부족, 시간 배분이나 아니면 긴장감을 좀 이렇게 조절하는 거 이런 거를 중학교 때 연습을 해놔야 고등학교 가서 결국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말고 좀 반성이 필요해요. 진짜 깊은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시험이 어려웠는데 많이 문제를 틀렸죠. 근데 틀린 문제가 유형이 내가 봤던 건데 틀렸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아예 생소한 유형이라서 처음 보는 유형이라서 아예 접근을 못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위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위권이라고 생각했던 애인데 이번 시험에서 너무 생소한 거라서 아예 접근을 못했다. 그런 친구들은 사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최상위권은 아닌 거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수학이 빡센 학교는 좀 가서 내신이 힘들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실하고 수학 공부 양도 많고 되게 열심히 하는 애인데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접근을 못하는 스타일일 수 있잖아요. 다른 건 굉장히 잘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앙이나 낙생이나 좀 수학적으로 빡센 학교들은 갔을 때 내신에서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차라리 낙중대 중에는 대진을 가면, 대진은 그 연습을 충분히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변형 문제가 대응을 할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공부한 거에 비례해서 그래도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학교인데, 중앙 같은 학교는 이제 변형을 정말 수학적 센스가 있는 애들, 수학적 센스가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시험을 겪으면서 얘가 성실한 상위권인지 아니면 수학적 센스가 좋은 상위권인지를 이번에 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보통 이제 시험을 보내고요. 대부분이 이제 해당되는 중위권 학생들은 사실 선행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선행을 하다가 이제 한 달 전쯤에 기출을 풀렸을 때 한 5, 6개 아니면 좀 어려운 학교는 반타작에서 시작해요. 반부터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직 그 아이들은 센 B스텝에서 완성도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센 B를 사실 했잖아요. 선행할 때 센 B를 했지만 아직 센 B에서 상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풀려보면 이 한 달 전쯤에 풀려보면 다 틀릴 거예요. 상문제들은. 그래서 그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 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들어가야 시험에서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중학교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에 비하면 굉장히 적어서 틀리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중2는 이번에 뭐 부등식에서 문자 나오는 거, 다낭식에서 지수 관련된 거, 중3은 제곱근 앞에 뭐 루트 제곱하는 그런 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만 반복해서 이 아이들은 풀려요. 많이 틀리는 유형이니까. 그럼 이제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알았다고, 이분은 진짜 알았다고 하고 들어가서 한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보죠. 같은 유형, 기출로, 다른 기출로 풀었는데 살짝 유형이 달라지면 또 물어보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틀리는 걸 꼼꼼하게 풀이 과정을 보면 개념을 물론 조금 아직 그 90%는 됐는데 10% 이해 못하는 부분을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단계는 됐는데 풀이 과정이 뭐 한 10줄이 된다. 그럼 그 중에 한두 줄에서 논리가 아닌 좀 감성으로 갑자기 풀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럴 것 같다. 갑자기 루트 안에서 문자가 나오면 안 되는데 걔가 마음대로 나오거나, 이렇게 더하기를 이렇게 분수 상태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잡아야 이제 유형별로 이 유형은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유형 마스터하고 이렇게 잡아가야 점수가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오르거든요. 그래서 중위권은 그 유형들에 대해서, 자주 틀리는 유형들에 대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센을 먼저 센 B 스텝에서 완성도를 많이 높여야 해요. 근데 이제 이걸 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수학은 한 문제집을 정해서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낫다. 그게 딱 중위권 아이들한테 맞는 학습인 것 같아요. 같은 걸 여러 번 하면 이제 어머니도 좀 불안해하세요. 이렇게 센만 계속해도 되나? 아니면 옆에 뭐 선배 엄마가 그러는데 여기 학교는 블랙라벨까지는 해야 한다던데? 아니면 친구들은 다 뭐 저거 풀던데 하면서 애도 좀 불안해하고 어머니도 불안해하시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지금 뭐 이번 시험은 어려웠으니까 70점대가 나왔다. 아니면 80점대가 원래 나오던 애다라고 하면 걔가 그 제일 어려운 한 문제, 두 문제를 맞기 위해 필요한 노력보다 그 전에 필요한 노력이 훨씬 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봤을 때도 이 부분을 채우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블랙라벨에서 1, 2, 3스텝이 있잖아요. 그러면 2스텝까지 있는 문제들은 센 애도 다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책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 전 스텝에 있는 과정들을 제대로 다지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걸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회독을 하는 거죠. 한 문제집을 정해서 거기에 있는 문제집을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이 하면 분명히
네, 중위권에서 좀 더 성적은 반드시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심화서를 푸냐 안 푸냐보다 그 전 단계에서 제대로 다지는 게 훨씬 점수를 올리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센을 풀고 센에서 완성도가 나왔다. 그러면 저희 워크북은 기본으로 하고 워크북하고 센까지 다 됐다. 그러면 이제 1품, 블랙라벨 이렇게 이 친구들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굳이 심화서에서 모든 스텝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제일 높은 스텝은 앞에 있는 게 완벽하게 됐는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3스텝 푸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끝까지 정말 의문을 갖고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는 거지. 굳이 이 한 문제를 푸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풀면 다 틀리고 아예 발상을 시작을 못 하는데 요거에 너무 큰 에너지를 쏟는 건 좀 비효율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위권 학생들은 사실 이 친구들도 센 B스텝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하위권 학생이라면 아직 대부분 연산이 안 됐을 가능성이 커요. 연산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과정 때 좀 공부를 안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시험을 안 봤으니까 이때 공부를 안 해서 그게 여파가 중2, 3까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막 당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연산에 대한 그 기초를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연산에서 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잘하지 않나 하는데 생각보다 연산이 안 되는 친구도 굉장히 많고 그거는 앞으로 고등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발목을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를 반복해서 풀어야 되고 이것도 네, 그거 처음 풀 때 꽤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거에서 완성도를 높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은 내가 그래도 하면 오른다라는 성취감을 아직 맛본 적이 없어서 수학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좀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공부 한 문제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는 거. 그거를 계속 훈련시켜서 한 스텝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게 연습하는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의 공부는 그렇고. 그리고 말씀드릴 게 이제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중위권 학생이에요. 한 70점대 이렇게 맞으면 이제 덜컥 겁이 나죠. 중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맞았으면 도대체 고등학교로 가면 어느 정도 점수대를 맞는 거지?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수학에서 1등급이 예전에는 4%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갈 때는 10%가 되겠지만 1등급 4%, 2등급 누적 11%까지인데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보통 중위권 아이들 앞에서 말씀드린 이번 어려운 시험에서 한 70점대 아니면 80 초반 아니면 그 이하 맞은 학생들은 어려운 시험이었다면 낙중대 말고 그냥 분당의 일반 순회, 한솔, 분당고 이런 데로 가면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한 3등급 정도는 나와요. 3등급 정도는 나올 수 있고 근데 이제 같은 학생들이 낙중대를 가면 한 4등급에서부터 한 6등급까지 나올 수 있어요. 생각보다 중위권 70점인데 상등급이면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같은 아이들이 지금 우리 내정 수능가 사실 이번에 좀 어려웠어요. 제가 봐도 학교 앞에 찾아갔는데 이제 시험지 딱 봤는데 특히 내정은 어려워질 것 같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너무 최근 몇 년이 쉬웠다라는 소문이 너무 파다해서 애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무반비 상태로 봐서 더 시험 점수가 이번에 평균이 60점대라고 해요. 중학교 시험에서 60점대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보통 시험 어려워도 한 70 초반이고 보통은 70 중후반에서 수학은 왔다 갔다 하는데 내정 이번에 60점 정도라고 아마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 고등학교 시험이 앞으로 60점대일 거예요. 평균이 60점대고 학년 올라갈수록 고2, 고3 되면 평균 40점대 시험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 이제 내신 제도가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70점 받는 아이들이 같은 노력을 들여서 다른 분당의 좀 무난한 학교 시험을 봤으면 90점대 이상이 나왔을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기출을 봤어도.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제 시험이 어려우면 미리 면역이 되는 거죠. 내가 수학을
이렇게 생각보다 아주 잘하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건 자신감이 떨어져요. 내가 수학을 잘 열심히 해도 안 나오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장점은 그래도 고등학교 가서 생각보다 점수가 지금 막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빡센 학교가 아니면 나올 수 있다는 거, 희망이 있다는 거를 네, 그래서 보통은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3등급 정도는 나오고 거기서 아주 열심히 하면 2등급 끝까지는 갈 수 있더라고요. 중위권 친구들이. 그래서 그 정도가 현실적인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네, 시험 기간을 또 이제 보내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는 쉬운 학교 쉬운 학교, 좀 무난한 시험의 학부모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시험 기간을 보통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저희 학원은 워크북이 한 달 전에 나오는데 시험 기간을 이렇게 한 달이나 잡을 필요가 있을까를 궁금해 하세요. 중학교 시험인데 한 달이나 해야 되나? 차라리 그 시간에 고등학교 선행을 하는 게 낫지 않나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좀 반대인 게 그거는 저희가 선행을 할 때 예를 들어 중1 때 뭐 중3 과정까지 아니면 고등학교 과정까지 선행을 했어요. 근데 선행을 할 때 우리가 그걸 100%를 채우고 오지 않잖아요. 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2-1에서 한 80% 정도, 80에서 90% 성취도 이상 나오면 다음 단계 넘어가도 된다라고 제가 전 설명회도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지금 80%만 채워진 상태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 20%를 채우는 게 이 내신 기간이에요. 이 내신 기간이 지나면 이 20%를 채울까요? 과연? 내가 지금 현행할 것도 많고 선행할 것도 많은데 다시 돌아와서 2-1, 3-1을 채우지 않거든요. 그럼 그 20%가 양이 20%인 게 아니고 이제 깊이를 파는 기간이거든요. 3-1에서 2-1에서 아니면 2-2에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 개념이나 꼭 알아야 되는 건 선행을 할 때 이미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유형에서는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 아니면 이 과정에서 필요한 뭐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이 과정에서 물어보는 게 보통 이런 걸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걸 시험 기간을 깊이 파고들면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가끔 요즘에 외고는 수학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외고 간 아이들이 생각보다 수학을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외고 막 대원외고 하면은 공부 그냥 다 잘하는 애들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외고인데 모의고사 5등급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학을 생각보다 되게 못하는데 이제 외고 입시를 준비하느라 영어랑 국어, 사회에만 열심히 한 거예요. 수학은 내신이 안 들어가니까 좀 공부를 덜 한 거죠. 중2, 3 때. 그러고 고등학교에 와서 이제 저랑 같이 내신을 하는 친구들 중에 많이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고? 라는 애들이 꽤 많아요. 외고를 갈 정도면 그래도 공부에 대한 기본기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이게 직관적으로 뭐 국어적인 센스라던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는 아는데 풀이 과정에서 이 수학에서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미지수를 이렇게 잡는다고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중학교 공부 양의 부재거든요.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지수를 잡아야 한다는 게 안 잡혀 있어서 고등학교 가서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20%를 깊이를 채우는 게 이 기간이기 때문에 내신 기간에 좀 충분히 시간을 쓰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학습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이가 이제 첫째이거나 그러시면 교육과정이나 이제 얘네가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슬라이드를 넣었는데요. 지금 고1,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아이들은 1학기에 수상이고 2학기에 수하고 고2 때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미적, 확통, 기하 중에 하나를 보는 건데 지금 우리 중학교,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갈 때부터는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게 돼서 공통수학 1학년 때 배우는 게 공통수학 1, 2고 2학년 때 수학 1이 대수로 이름이 바뀌었고 수학 2가 미적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특이한 건 선택 과목에서 이제 확통으로 그냥 통일됐죠. 확통으로 모두가 통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수능 범위거든요. 고2에서 배우는
대수 미적분하고 확통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앞에서 계속 선행보다는 좀 현행을 할 땐 그걸 깊이를 파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선택 과목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과는 미적을 선택하거나 아주 소수의 친구들은 기하를 선택하고 이제 문과인 친구들은 확통을 선택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부터는 그냥 다 같이 확통을 볼 거거든요. 확통은 미적에 비해서 공부량이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막 미적은 공부량이 정말 많아서 똑같은 한 학기 과정이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 필요한 이해력과 이렇게 기반되는 공부량이 많아가지고 저도 예전에는 선행을 가급적이면 선행에 조금 더 비중을 뒀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지금 중학교인 아이들부터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고1 과정이나 그 전 중학교 과정을 제대로 다지는 게 멀리 봐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래서 뭐 옛날에 수학 2까지 뭐 하고 들어가야 된다.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수2까지는 한 바퀴 돌고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요런 내용이었고, 근데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조금 바뀌게 될 거다. 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상이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수상, 수하가 이름이 바뀌었지만 내용은 거의 그게고요. 거의 비슷하고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 2학기 내용으로 들어왔고 새로 행렬이라는 단원이 추가됐는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까지는 깊이 있게 들어오진 않아서 이거는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선행을 했었던 친구면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그냥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되시긴 합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 달라지는 게 평가 방식이 일단 바뀌죠. 고교 학점제도 한다 그러고 평가 방식이 바뀌어서 지금은 9등급제인데 내신이 전 과목 5등급 상대평가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단계를 1등급 4%, 2등급 7% 이렇게 나누던 거를 1등급 10%까지로 하고 2등급은 누적 그러니까 34%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담이 그래도 줄었죠. 예전엔 1등급 4%면 30명 중에 4%라서 1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0%니까 그래도 한 3등 안에는 들면 1등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렵죠. 3등 안에 드는 거 반해서. 그래서 1등급이 10% 정도로 바뀌었고 수능은 선택 과목 없애고 공통 과목, 확통으로 다 같이 볼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봤고 반성을 하고 수학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 수학 공부는 뭐 제도가 바뀐다고 하고 평가 방식이 바뀐다고 하지만 수능에서 수학이 있는 건 거기서 논리적 사고력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수학에서 계산을 잘하고 뭐 이 내용을 아냐가 아니라 얘가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수학이 제일 좋기 때문에 수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은 뭐 바뀌어도 사실 내용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똑같아요.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직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또 그런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개념을 하는데 뭐 3-1을 이제 지금 나가고 있다 2학년인데 그럼 이거 하는데 몇 개월이면 끝나는지를 이제 또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3개월 보통 뭐 3개월 개념하고 뭐 그다음에 그 전 거 심화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장치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지 길게 봤을 때 이걸 효율적으로 나가기 위해 진도를 세우는 거지 꼭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조급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같은 3학년 1학기를 해도 얘가 뭐 2차 함수에서 좀 어려워하는 학생이면 2차 함수 개념을 복습하면서 거기서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학을 공부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수단으로서 계획을 세우는 거지 막 그거에 너무 매몰돼서 3개월 안에 이걸 꼭 끝내야 돼 이런 거를 혼동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이제 중등 과정 동안 아무튼 선행도 해야 되잖아요. 선행을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로 목표로 잡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수학 공부의 양인데 맨 밑에 초등학교 연산이 있어요. 초등학교 뭐 분수, 소수, 계산, 곱셈, 나눗셈 이런 연산이 있고 이거는 사실 엄마표로도 이렇게 많이 다들 했잖아요.
그 다음이 초등교과과정. 초등교과에서도 중요한 게 꽤 많아요. 뭐 비와 비율, 아니면 원의 넓이, 막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교과과정을 하는 공부량이 있고, 그 다음이 중등교과고, 중등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교과과정이고, 그 다음이 고1 교과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고1 교과가 있고, 고1 등급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칸의 넓이가 필요한 공부량을 의미하는데, 고1 교과는 중등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상위권 친구들 있죠? 뭐 심화서 다 잘하고 하는 친구들도 중학교 과정 한 학기 과정 나가는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끝낸다면 고1 한 학기 과정 끝내는 데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6개월 정도 해야 한 바퀴를 돌릴 수 있고, 근데 거기서 또 제대로 등급이 나오는 것까지는 다른 얘기라서 고1 과정을 나가는데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 정말 하는데 이게 이 단원에 뭐가 있다라는 거 말고 이 단원을 센을 풀 수 있는 정도까지 하는데 필요한 공부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선행을 또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이거를 안 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그 고1 과정 동안 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중학교 내신 기간만 해도 뭐 시험 준비하다가 수행평가 보고 시험 보고 또 5월에 잠깐 좀 쉬다가 다시 또 수행평가 보고 시험 보고 반복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것보다 더 학기 중에는 아예 선행을 할 시간이 정말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고1 교과 과정까지는 해놔야 이제 그 후에 고1 등급을 만드는 공부를 할 수 있고 이제 거기서 충분한 공부량이 쌓이면 고2, 3 과정에서 또 공부가 채워질 수 있어요. 양이 적은 게 아니고 고1 등급에서 공부를 이미 단단하게 기반을 다져놨기 때문에 그 위의 과정은 좀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 동안은 고1 수학까지는 그래도 한번 보고 고등학교 갈 수 있게 선행 진도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의 필수 학습이고요. 여기서 만약 좀 더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위로 쭉쭉 나가는 건데, 네, 그래서 이 정도를 목표로는 잡자. 네, 이건 뒤로 가고. 그래서 이거는 초, 중, 고 그러면 또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오늘 또 이제 설명회가 끝나고 좀 이따 이제 고3 학생들 확률 같은 게 내일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고3 내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결국 여기에서의 본질은 이렇게 뭐 얘 3의 배수랑 2의 배수의 공배수를 찾아야 되고 이런 건데 우리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은 혹시 엄마표로 하셨으면 비례 배분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 개념이 초등학교 때 나오고 그 후로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컨셉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밑에 있는 건 이제 이건 수능 문제인데 아까 수능의 직접적인 범위는 대수랑 미적 그리고 확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내분하는 거는 고1 수학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직접적인 범위는 고2, 3 과정이지만 그 전 초등학교 과정 아니면 고1 과정이 수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기초를 탄탄히 해야 한다 이런 거는 다들 아실 것 같고 심화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시험을 보고 특히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진짜 A급을 안 풀어서 그런가 블랙라벨 안 풀어서 그런가 하는데 이제 성취도 그 문제집을 풀었을 때 어떤 단계에서 성취도가 50% 이하가 나오는 건 지금 얘가 할 단계가 아니다. 그 전 단계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얘가 좀 할 수 있는 한 70% 이상의 성취도가 나오는 걸 하고 그 나머지 30%를 채우는데 에너지를 쏟는 게 시험 문제 측면에서도 그리고 고등 과정까지 생각했을 때도 의미가 있다. 그러면 심화서를 그럼 아예 안 해도 되냐? 얘가 지금 중2권 아이예요. 그러면 심화서를 할 필요가 없냐라고 했을 때 다 풀지는 않고 뭐 3스텝에서 다 푸는 건 좀 이제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풀지 말고 이번 단원에서 얘한테 필요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정도는 몇 문제, 많이는 아니고 2-3문제 정도는 푸는 게 중2권 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나올 건데 그때 이 문제를 내가 심화를 안 풀어 버릇하면 고등학교 가서도 나는 원래 이런 어려운 문제는 못해 라고 하고
시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학 전투력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얘가 지금 그래도 도전할 만한 심화서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좀 지정해 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얘가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아직 어렵지만 그래도 도전을 해볼 만하다. 근데 그게 전체로는 힘들면 그중에 이제 몇 문제를 골라서라도 도전을 해보는 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 대한 도전의식, 도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선을 결정해 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학원은 아마 오늘은 재원생 부모님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학원은 4시간 동안 결국 자기 손으로 문제를 푸는 학원이에요. 이렇게 선생님이 어떤 설명을 해주고 그걸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그리고 테스트 시간에도 그리고 숙제를 풀 때도 자기 손으로 풀어야 돼서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죠. 4시간 동안 주 3회 아니면 주 2회씩 풀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힘들어 할 수 있는데 결국 수학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도움을 주는 거고. 그래서 저희 학원은 그런 학원이고 저희 시스템은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학생이 지금 상위권인지 중위권인지 상위권 중에서도 뭐 지금 블랙라벨을 풀 수 있는 정도인지 뭐 최상위를 풀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으로 관리해주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시간 동안 보통 수업을 2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데 한 반의 정원은 8명이고요. 그리고 숙제 검사하고 오답풀이하고 그다음 테스트 과정에서 뭐 현행 테스트, 기출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선행 과정에 대한 테스트로 얘가 지금 선행에서 성취도가 그냥 무작정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나왔는지 체크를 하고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집에 가서 숙제를 하는 이제 3단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학원 시스템이나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설명이 끝나고 뭐 개별 질문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학원은 그래서 중학교 내신을 좀 많이 신경 쓰려고 하고 있어요. 제일 가까운 이제 순회 내정, 샛별중 내신에 대해서만 했지만 그래서 올해부터 정말 좀 여러모로 노력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수행평가, 모의평가도 그렇고 이제 프린트가 나오잖아요. 학교 프린트가 나오면 그거에서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를 또 바로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험 직전 대비에 풀리기도 하고 시험 기간 준비하면서도 계속 풀리고 학교 맞춤으로 준비를 많이 해서 앞으로도 계속 중학교 내신을 신경 쓰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프린트 변형 문제 만들어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고 모의 문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뭐 좀 지난 드라마이긴 한데 이제 아직 중학교 아이들이잖아요. 중학교 아이들을 이제 많이 겪으면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는데 누구에게나 뭐 얘가 좀 이렇게 예민한 학생이든 아니면 좀 뭐 털털한 학생이든 아니면 그 욕심이 있는 애든 없는 애든 항상 통하는 건 너의 장점을 선생님은 너의 이런 장점을 알고 있고 그래서 너는 잘할 거다라고 1대1로 상담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뭐 시험 끝나고 얘가 너무 좌절을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필요할 때 해주는데 그거가 되게 생각보다 약간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애들한테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해주지만 집에서도 이제 부모님들이 물론 이제 24시간 계속 보면서 이렇게 답답하고 사춘기 때 쟤는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 내가 잘 될 거라 믿고 있다라는 걸 애들이 느끼면 좀 발전을 한 단계 할 때가 많이 보여가지고 힘드시겠지만 꼭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고 믿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막 시험 기간 중학교, 고등학교 한창이고 해서 이렇게 좀 중언부언한 것 같기도 한데 궁금하신 거는 또 개별로 질문해 주시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